당신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연금 300이면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겠지. 그런데요, 딱 이 순간부터 노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월 3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뭔가 넉넉해 보이죠? 그래서 은퇴자들끼리도 자네는 얼마 받아? 같은 대화를 하다 보면 300만 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순간 안심합니다. 문제는 그 안심이 노후를 빠르게 가난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빠져나가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어떤 식으로 터지는지, 이걸 이해해야 진짜 노후가 지켜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은퇴를 맞아요. 그러다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연금 300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왜 추락하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연금 300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연금 300의 착시가 만드는 최악의 오류. 연금 300이라는 숫자는 평소에는 꽤 커 보입니다. 직장 다닐 때 순수 용돈 300이라면 넉넉하죠. 하지만 은퇴 후의 300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선 고정비부터 잡아먹습니다. 건보료,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기본 식비. 이것들만 합쳐도 한 달에 기본 15만 18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서 의료비 한번 터지면 게임은 끝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이 바로 병원비인데 연금 300 가지고 여유 있게 버티는 집을 거의 못 봤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은퇴 후 생활비가 줄 줄 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지출이 늡니다. 카페, 외식, 소소한 소비, 여행, 경조사. 쌓이다 보면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초반에 착각합니다. 조금 줄이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지만 이 괜찮지가 쌓여서 어느 날 통장을 보면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됩니다. 연금 300이 위험한 이유는 예상 불가능한 한방 때문입니다. 노후에서 무서운 건 매달 비용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갑자기 터지는 비용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자녀의 급한 도움 요청, 부모님 요양 문제, 자동차 고장, 집 보수, 장기 치과 치료, 피부 가정형외과 반복 진료. 이런 것들은 한번 터지면 2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날아갑니다. 문제는 연금 생활자에겐 이걸 막아줄 쿠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연금 300은 안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 같은 상태입니다. 은퇴 후 돈이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내려가는 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새는 구조로 바뀝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돈이 들어오던 시절에는 소비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시절에는 심리적으로 지출이 2배 무겁게 느껴지고 금전적 충격은 3배로 다가옵니다. 특히 연금으로는 버텨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위축되고 그 스트레스가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죠. 실제로 연금 300 받고 무너진 사람들 사례 3가지. 사례 하나. 서울에서 30년 공무원 생활 마치고 은퇴한 남성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연금 310만 원 받았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넘쳤죠. 나 정도면 그래도 중상층 아냐? 하지만 1년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 한 번에 380만 원, 재활치료 2달 동안 120만 원. 그때부터 통장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의료비가 매달 쌓이면서 결국 대출까지 건드리게 됐습니다. 연금 300이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진짜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사례 둘. 부부 합산 연금이 520만 원이던 분이 있었습니다.
듣기엔 넉넉해 보였죠. 하지만 이분들은 자녀 지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이라 비자 문제, 취업 문제, 생활비 지원이 계속 이어졌고 한 번에 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 치아 치료비 450만 원, 부인의 허리 디스크 치료비 200만 원. 이렇게 한두 번 터지니까 연금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연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더라고요. 사례 셋. 부산에 사는 68세 공무원 출신 남성은 연금 295만 원으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립이었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집에서만 먹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병원비도 아까워서 참고 그러다 한번 크게 쓰러졌습니다. 병원비 270만 원, 검사비 90만 원, 약값 40만 원. 그 충격으로 정신적으로도 크게 흔들렸죠. 연금 300이 안정이라는 걸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금 300의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노후는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지출의 패턴, 의료비의 불확실, 사회적 고립, 긴급 자금 부재. 이 네 가지가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연금 300은 이 네 가지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충분하다는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추락하지 않을까? 연금은 생활비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현금 흐름, 최소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라도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비 버퍼 1천만 원은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돈 하나가 연금을 지켜줍니다. 지출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보험 재정리, 경조사 축소, 식비 효율화, 외식 패턴 조정. 생활비 줄이기가 아니라 누수 차단입니다. 은퇴 후 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작게라도 버는 건 필수입니다. 월 2030도 나를 지키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연금 300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는 것.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노후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건 당신의 노후가 더 안전해질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연금이 얼마냐 보다 내 삶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 갈 것이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은퇴 직후엔 다들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래도 연금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겠어. 살다 보면 조절되겠지. 생각보다 안 쓰게 되더라.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정작 중요한 준비를 놓칩니다. 근데요,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상상하던 그 단순한 생활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변수가 많고 훨씬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비용이 들 때는 한꺼번에 그리고 거칠게 밀려옵니다. 한번 휘청이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노후는 치고 들어오는 펀치보다 맞고 난 뒤의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회복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상금, 작은 수입, 지출 패턴 관리. 이 세 가지입니다. 연금은 이걸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최소한의 생활비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자들이 지출을 줄이려고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외식입니다. 근데 외식 줄인다고 돈이 남을까요? 사실 거의 안 남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을 잡아먹는 건 보험, 의료비, 자녀 지원, 차량 유지, 집 수리, 경조사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건 한번 줄여서 해결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크게 들어오는 비용을 막는 게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은퇴 몇 년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관계 비용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들죠. 그래서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삶이 닫히고 고립되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의료비가 폭증합니다. 결국 돈을 아끼려다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연금 300의 문제는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노후 전쟁을 치르기엔 방패 하나로 싸우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방패 하나로는 찌르기도 못하고 한번 잘못 막으면 바로 내상이 생기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대엔 정액 수입만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 따라 오르기도 하지만 그 상승폭은 병원비나 식비, 교통비 상승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월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작게라도 내 힘으로 만드는 보조소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프리랜서든 파트타임이든 소소한 취미 기반 수입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쓰는 돈의 의미가 달라지고 지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비 버퍼는 정말 필수입니다. 아프면 큰일 난다는 공포를 안고 살면 삶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반대로 1,0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은퇴 후 삶이 정말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심리도 안정되고 지출도 줄어들어요. 결국 노후는 심리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순합니다. 연금 300을 믿지 말고 내 구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이제 좀 쉬자.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는 월급 대신 연금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굴러갈 줄 알았죠.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월 얼마는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첫 6개월만 지나도 딱 한 문장이 머리를 때립니다. 아, 이 돈으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절대 못 버티겠구나. 이게 왜 이렇게 무섭냐면요. 일할 땐 월급이라도 올라요. 하지만 은퇴 후엔 올라가는 건 물가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쓰는 돈은 매달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다 어느 순간 계산기 두드리면 보입니다. 내 잔고가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지?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걸 은퇴하기 전에는 절대 체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퇴한 지 1년만 지나도 수십 년 벌어 모은 돈이 무슨 샘물처럼 줄줄 셉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아니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은퇴한 순간부터 돈은 무조건 줄어들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걸 미리 모르면 정말 무섭게 당합니다. 이제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왜 연금 생활 시작하자마자 시계가 거꾸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연금 생활의 가장 큰 착각은 연금 안전이라는 믿음이에요.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연금은 그래도 든든하다. 국민연금도 애들 웬만한 월급 수준으로 나와. 연금 받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지.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연금은 최소 생존 비용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평소엔 신경 쓰지도 않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요. 병원비, 약값, 부모님 형제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집 관리비. 이런 것들이 기어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붕괴의 시작이에요. 연금은 매달 일정한데 지출은 들쭉날쭉합니다. 가끔은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나가는 달도 있죠. 그러면 다음 달은 그 피해를 메꾸느라 허덕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결국 은퇴자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줄이거나 포기하거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져요. 왜냐면 삶의 질이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지거든요. 예전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거죠. 취미, 외식,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난방비 아끼려고 옷을 껴입고 버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후회예요. 그때 조금 더 준비할 걸. 연금만 믿은 게 실수였구나. 여기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은퇴자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라 아마 들으시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62세의 어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서 연금이 2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근데 은퇴 1년 만에 잔고가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유요? 병원비, 부모님 요양원 비용, 경조사비, 자동차 수리비. 한 번에 팍 사라지는 지출들이 몰아치니까 연금은 종이짝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씨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연금은 숫자로만 보면 큰돈 같은데 실제로는 구멍난 양동이에 물 붓는 기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연금 합쳐 340만 원 받는 비부부 이야기예요. 본인들은 은퇴하면 월 25만 280이면 살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고정 지출만 230만 원. 여기에 건강보험료 40, 식비 7,080, 기름값, 명절 용돈. 결국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이래요. 노후가 불안한 게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게 불안해졌어요. 세 번째는 70세CC입니다. 연금은 적지만 월 200은 꾸준히 나오고 집도 자가라 걱정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문제는 물가였어요. 10년 동안 지출이 1.5배가 됐습니다. 연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결국 CC는 여행도 끊고 외식도 끊고 난방도 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 들면 돈 쓸 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어요. 이 세 사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연금은 절대로 노후를 지켜주지 않는다. 누구나 같은 패턴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 무서운 카운트다운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연금 외에 두 번째 수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수입일 필요도 없어요.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하나만 더 있어도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돈이 당신의 노후 시계를 다시 앞으로 돌려줍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이 마음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지출 구조를 다시 짜는 겁니다. 젊을 때 쓰던 방식으로는 절대 은퇴 후를 못 버텨요. 생활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이걸 은퇴자 버전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해요. 마지막은 건강이에요. 돈보다 무서운 게 병원비거든요. 지출을 가장 폭발적으로 늘리는 게 바로 건강 문제예요. 몸이 무너지면 지출도 함께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진짜 시작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을 준비 없이 맞이하면 시계는 정말 잔인하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연금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속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노후 시계를 앞으로 돌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아는 것부터 바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덜 무너질 수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하는 겁니다. 당신의 노후 카운트다운, 오늘 이 글을 읽은 순간부터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소비를 줄이면 되지 않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안 됩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는 소비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달 식비를 줄이고 싶어도 나이가 들수록 영양이 더 필요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질 좋은 식재료를 써야 해요. 난방비요? 줄이면 감기 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 약값이고 병원비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게 은퇴자들이 말하는 지출의 역설이에요. 줄여야 하는데 줄이면 더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소비는 이미 다 줄여놓은 상태예요. 더 줄일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는 겁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의료비예요. 이건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거나 무릎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이런 건 젊을 땐 금방 회복되는데 60대 넘어가면 작은 병 하나가 수개월 지출 폭탄으로 이어져요. 병원 비약값은 물론이고
이동이 어렵고 몸이 불편해지면 택시비 같은 보이지 않는 지출이 훅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정말 무섭습니다. 노후는 열심히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바로 심리적 붕괴예요. 돈이 부족해지는 건 숫자로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건 남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노후를 위협하는 진짜 적은 이 심리적 불안입니다. 계속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걸 20년을 어떻게 버티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이게 쌓이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외출도 줄고 소비도 줄고 만남도 줄고 결국 집에만 있게 돼요. 은퇴자의 사회적 고립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불안해서 삶을 움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금은 절대로 노후의 완성이 아니라 노후의 출발점이라고. 노후를 지키는 건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추가 수입. 둘째,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건강 루틴. 셋째, 사회적 고립을 막는 관계 유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연금이 200이든 300이든 심지어 400이든 노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연금이 조금 부족해도 노후 시계는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 이건 부자가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사람만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립니다. 연금은 그 시스템의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노후의 시계는 저절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그 시계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퇴한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혹시 한 번이라도 스치듯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지고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숨 막히고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올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불길한 속삭임. 여러분도 어쩌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되는 긴 공포의 통로라는 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실제 60대 70대 분들이 겪은 은퇴 후 무너짐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은퇴는 로또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다 라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목처럼 67세에 은퇴한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게 뭔지, 어디에서부터 틀어지는지, 왜 어떤 분들은 단 몇 달 만에 공포 속으로 떨어지는지 정말 뼈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겁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냉정한 이야기들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진짜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은퇴가 무너지는 건 사실 아주 갑작스럽지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퍽 하고 내려앉아요. 특히 60대 중후반에 갑자기 회사를 떠나거나 일에서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되죠. 처음엔 그래, 조금 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네? 월급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앞으로 30년을 뭘로 버티지? 이런 감정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가가다가 결국 어느 날 누군가는 정말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은퇴 후 삶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은 보통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몰려올 때예요. 생활비가 모자라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루의 시간이 고통이 될 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죠. 오늘은 특히 67세의 은퇴 직후 매일 생존의 공포를 느끼게 된 분들의 실제 사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분명 이 이야기들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 혹은 미래의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무너지는 지출의 함정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67세에 퇴직한 어님 얘기예요. 퇴직금은 2억 조금 넘게 받으셨고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정도. 원래는 아내와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전원주택이 어님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전기세, 난방비, 관리비, 잔디관리, 수도 정화조 비용까지. 조용히 살자고 지은 집이 한 달에 70만 80만 원씩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퇴직금은 눈에 띄게 줄고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감당이 안 되고 결국 아내와 갈등이 시작됐죠. 무서운 건 이런 지출이 소리 없이 어님의 노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처음 1년은 버텼지만 2년 차부터는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이러다가 집 팔고 월세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어님은 결국 전원주택을 급매로 처분했지만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목돈과 깊어만 가는 불안뿐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관계의 붕괴로 삶 전체가 흔들린 경우예요. 67세 비님은 회사 다닐 때 정말 인기 많고 주변 사람도 많았어요. 퇴직하고 나면 골프도 같이 치고 여행도 다닐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 먹던 사람들도 어느새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고 직장 후배들도 SNS에서만 인사를 남기고 실제로는 찾지 않았죠. 비님은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거구나. 은퇴 후 가장 큰 공포는 사실 돈이 아니라 관계의 소멸이라는 말, 이분 이야기 들으면 진짜 실감나요. 사람이 사라지면 외로움이 오고 외로움은 우울을 부르고 우울은 건강을 무너뜨리고 비님은 결국 1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삶, 이게 바로 67세가 매일 느끼는 생존의 공포였죠. 세 번째 사례는 시간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67세 신임은 은퇴 전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 회사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회식하고 주말엔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데 은퇴하고 난 후엔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달력의 일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신임을 괴롭혔다고 해요. 처음엔 이게 자유구나 싶지만 한 달이 지나면 자유가 아니라 허무가 됩니다. 오늘 뭐 하지? 는 사실 가벼운 질문 같아도 은퇴자에게는 존재를 흔드는 질문이에요. 신임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은 소비를 늘리고 소비는 불안을 더 키우고 시간이 많아지는 건 축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내일도 그냥 멍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죠. 돈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가 점점 벌어져 나중에는 삶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커져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절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재설계 문제예요. 관계, 시간, 루틴, 감정, 건강, 취미, 일거리, 돈. 이 모든 게 동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은퇴가 비로소 삶의 두 번째 반전이 됩니다. 물론 지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늦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누구든지 다시 안정된 노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은퇴는 쉬는 타이밍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타이밍이에요. 예전 방식으로 살면 무너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하면 삽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60대 70대는 공포가 아니라 진짜 자유가 될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가 그냥 남의 일 같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은퇴 후 무너지는 분들이 말하는 공통된 문장이 있어요. 나는 준비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준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를 돈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집값 얼마나 오를지. 근데 막상 은퇴하고 무너지는 건 돈보다 사람이고, 사람보다 시간이고, 시간보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설계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만 커지죠. 특히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 나 정도면 버티겠지. 근데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드는 힘이 필요해요. 퇴사 후 20년,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기에는 과거의 나로는 부족합니다. 일이 사라지면 역할도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흔들리죠. 이걸 못 버티면 신임처럼 시간이 공포가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실 리듬이에요. 아침 7시에 일 나가고 점심 먹고 오후엔 회의하고. 이런 일상의 리듬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 리듬이 사라지면 하루가 길어지고 길어지면 마음이 늘어지고 늘어진 마음이 지출을 늘리고 늘어난 지출이 불안을 키우고 이 불안이 다시 무기력으로 돌아오죠. 이게 바로 공포의 순환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은 버티는 게 아니라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벽, 새로운 기둥, 새로운 루틴을 직접 지어야 해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혼자가 좋아라고 하시는데 홀로 지내는 것과 고립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고립되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면 관계가 더 멀어지죠. 결국 자기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67세 혹은 그 전후의 나이는 다시 설계하기에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시기예요. 70대로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지고 관계 재건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규칙 하나부터예요. 매일 걸을 것, 하루 일정 하나는 꼭 만들 것, 사람 한 명과 연락할 것, 쓸 돈과 쓰지 않을 돈을 구분할 것, 최소한의 일거리든 봉사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이면 시간이 다시 살아나고, 시간이 살아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돈이 버티고, 돈이 버티면 다시 선택지가 생겨요. 그 선택지가 바로 노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막막하다면 지금이 바로 인생 두 번째 방을 새로 짓는 출발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삶을 다시 설계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시골 가면 돈이 안 든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으십니다. 그런데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갔다가 단 몇 달 만에 통장이 바닥나고 결국 도시보다 먼저 무너졌다고 울면서 돌아오는 분들, 제가 직접 본 분들만 해도 꽤 많습니다. 시골이 더 싸다는 말은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준비 없이 갔다가는 생활비가 줄기는커녕 도시보다 돈이 훨씬 더 새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한 도시 떠나서 조용한 시골에서 살면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텃밭 가꾸고 가까운 시장 보면서 적게 쓰고 단순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 아니냐고 말이죠.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도 나중에 귀촌해 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직접 내려가서 살아보면 우리가 도시에서 편하게 누리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전부 비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병원 한번 갈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취미생활 하나 할 때도 도시는 그냥 걸어서 버스로 지하철로 해결되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차 없이 불가능해지고 그 차가 기름을 먹고 보험료를 먹고 유지비를 먹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생활비가 새듯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도시보다 시골이 더 돈 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실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골 생활비가 왜 더 나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시골은 물가가 싸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본 생필품 가격은 비슷하거나 조금 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 생활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무료였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필수 지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통, 의료, 활동비죠. 사례 1 병원 갈 때마다 지출이 터지는 68세 김호호님. 김호호님 부부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경남의 작은 읍내로 귀촌하셨습니다. 집값도 싸고 마당도 넓고 처음엔 좋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한 달에 병원 2번은 가야 하는데 가까운 병원이 차로 35분이었죠. 병원 가려면 기름값, 톨비, 주차비가 필수였고 치과나 전문의는 더 큰 도시까지 가야 해서 하루에 5만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도시에서는 지하철 타면 1,400원이면 갔던 병원을 시골에서는 왕복 3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뭐 이 정도야 했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도시 살 때보다 의료 비교통비가 합쳐져 월 평균 25만 40만 원이 더 나가게 됐습니다. 결국 김호호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프면 시골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돈보다 몸이 먼저 깨지니까요. 사례 이 장보기 한 번이 5만 원이 되는 63세 박부부. 박부부는 도시의 높은 월세를 견디다 못해 충북의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트였어요. 집 근처에는 작은 슈퍼 하나밖에 없어서 채소, 고기, 생필품 제대로 사려면 40분 거리의 대형마트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는 순간 기름값이 최소 1만 5천 원, 오고 나면 총 3만 원, 장 보는데 10만 원 썼는데 교통비까지 합치면 13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달에 2-3번 장 보니 시골에 내려가자마자 생활비가 15만 2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박 부부가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걸어서 가게를 갈 수 있었고 필요한 것만 사도 됐는데 여기는 왕복이 힘드니까 한 번에 왕창 사게 돼요. 결국 지출이 더 커지는 거죠. 사례 3 외로움이 만든 숨은 비용 72세 이호호님. 이호호님은 배우자와 사별 후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전북의 산골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좋았지만 문제는 사람 없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복지센터에서 무료 강좌 듣고 동네 공원 산책하곤 했는데 시골에서는 카페도 없고 문화센터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려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택시를 타고 나가고 혼자 여행하는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기대했던 적은 지출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호호님의 마지막 말은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고요함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시골 오면 안 돼요. 외로움도 비용입니다. 도시 vs 시골 비용의 진짜 차이. 시골이 싸 보이는 건 주거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생활 구조를 보면 도시는 싸고 시골은 비쌉니다. 도시에서는 교통, 의료, 여가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돼 있지만 시골에서는 모든 것이 차 중심입니다. 도시는 지출이 여러 작은 비용으로 나뉘지만 시골은 비용 덩어리가 크게 발생합니다. 즉, 도시는 조금씩 여러 번 쓰는 구조, 시골은 한 번 쓸 때 크게 쓰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엔 크게 쓰는 구조가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시골은 누구에게 맞는가? 제가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결론은 이겁니다. 시골은 심신 건강하고 운전 가능하고 활동적인 사람에게만 생활비가 절약됩니다. 반대로 건강 문제, 교통, 취약, 사회성, 부족 혼자 사는 분에게는 시골이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시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싼 곳이라는 환상만 믿고 준비 없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시골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비를 지켜야 한다면 어디가 싸냐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어디가 더 싸냐, 어디가 더 편하냐를 먼저 따지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질문이 명확해야 시골이든 도시든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 마당 쓸고 텃밭 돌보고 이웃이랑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는 그런 생활이 너무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은 시골에서 지출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도시보다 훨씬 부드럽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듣는 걸 즐기고 카페에서 책 읽는 시간을 행복해해요. 그런 분이 시골 가면요. 외롭고 답답하고 결국 차 몰고 시내로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시골이냐 도시냐의 문제는 비용만 놓고 보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본인의 성향,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출 줄이려고 시골 가는 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이쪽이 더 맞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골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몸의 변화예요. 은퇴 직후엔 대부분 건강하거든요. 가벼운 허리 통증 정도야 견딜 수 있고 운전도 잘하고 시장 1시간 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깨 한번 다치고 무릎 한번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차도 오래 못 몰아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요. 이때부터 시골 생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반대로 도시에서는요,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시스템이 사람을 받쳐줍니다. 병원도 가깝고 복지관도 많고 대중교통이 촘촘하니까 굳이 차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만 생각하면 시골이 큰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10년 뒤에 나를 생각하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놓치는 핵심이에요.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노후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고 체력이 주는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은퇴 거주지는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무리 시골이 좋아 보여도 일단 최소 6개월은 시험 거주를 해보셔야 해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월세나 에어비앤비라도 괜찮습니다. 살아봐야 알아요. 여기가 내 삶의 박자와 맞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외로움과 비용의 늪으로 들어가는 건지. 도시는 익숙함이 있고 시골은 여유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답은 있습니다. 다만 답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중요한 건 비용을 줄이는 장소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환경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노후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은퇴한 첫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출근 카드만 찍고 살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던 그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오래가지 않았대요. 아내가 건넨 흰 봉투를 열어본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충격적인 현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 남자의 37년 인생은 그날로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괜히 먼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섭죠. 은퇴라는 게요. 많은 분들에겐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쉬자라는 느낌이지만 어떤 가정에게는 그게 오히려 시작점입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과 사회가 붙들어주던 균형이 사라지는 순간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균열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은퇴가 두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둘 다 처음으로 다시 마주 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이야기가 더 가슴을 치죠. 본인은 평생 가족 위에 산 줄 알았는데 아내는 정반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희생이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부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퇴직하고 함께 보내게 될 시간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자신은 숨 쉴 공간이 사라진다고요.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시간대에 살아온 부부가 은퇴라는 문턱에서 무너지는 장면은 듣는 사람마다 다들 우리 이야기 같다고 하세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은퇴는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돈은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관계는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집안의 거리감입니다. 특히 남편분들, 지금은 집에서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은퇴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출근하던 시간은 아내에게 휴식이었고 남편에게는 역할이었거든요.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둘 다 혼란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집 좀 조용히 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미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오랫동안 흘러온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게 불편한 겁니다. 남편은 그 말에 서운해하고요. 여기서 갈등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 조정, 서로의 시간 존중, 그리고 나의 은퇴가 아닌 우리의 은퇴를 위해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어느 순간 아내가 멀어진 느낌이 들고 남편은 자신이 버림받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보시는 게 제일 와닿아요.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 안에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지요. 첫 번째 사례가요. 서초구에 사는 60대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후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자신만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불안하다고요. 결국 말 한 번 잘못 섞이다가 서로 감정이 폭발했고 두 사람은 40년 부부인데도 1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거리감이었어요. 서로의 생활 템포를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70대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모든 결정을 남편이 다시 가져가기 시작했대요. 아내는 그동안 집안의 모든 걸 혼자 해결해 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리더십을 되찾으려는 거죠. 생활 루틴이 깨진 아내는 상대방을 침범자처럼 느꼈고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냐며 억울해했어요. 결국 두 분이 상담센터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돈과 상관없었어요. 역할의 충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정반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항상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남편에겐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아내에겐 소외감의 연속이었죠. 은퇴하고 나서야 그 감정을 터뜨리면서 결국 별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기억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온 탓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은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은퇴라는 계기로 한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소통의 리셋입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시간들을 인정하고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고 서로가 원하는 은퇴의 그림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더 멀어지고 마음의 벽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게요. 은퇴하기 전부터 함께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위기를 극복해서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균열은 사소한 데서 시작되고 회복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돼요. 중요한 건 준비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맞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퇴한 첫날 이혼 서류를 받은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집만의 문제겠지라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연이 끝도 없이 쏟아져요. 아내가 갑자기 이혼서를 내민 게 충동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의 마지막 결론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아내는 37년 동안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느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사건이 그 감정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만든 거죠. 이때 가장 많이 터지는 게 바로 기억의 충돌이에요. 남편은 내가 가족 위해 희생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느낀 감정은 전혀 달라요. 당신은 집에 없었고 감정적으로도 나와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간극이 은퇴하고 나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일을 핑계로 덮여 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시간을 조율할 기회도 없었고 서로 감정을 확인할 여유도 없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히 아내 입장에서 은퇴는 일상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남편은 이제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아내는 그동안 혼자 만들어온 일상의 흐름이 깨지는 걸 견디기 어려워해요. 이건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넘게 각자 다른 삶의 리듬을 살아온 결과예요. 아내가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생활 반경이 좁아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뭘 잘못했냐며 억울함만 커지고 아내는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며 더 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역할 재정의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서로 어떤 시간은 존중해야 할지, 서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은퇴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침범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혼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이미 멀어진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은퇴 후 공포라고 표현합니다. 이 남자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내가 왜 오랫동안 말이 없었는지, 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왜 함께 시간을 보내도 어딘가 멀어 보였는지. 그동안 아내의 도움으로 버틴 가정이 아니라 아내 혼자 떠안고 버텨온 가정이었다는 걸요. 문제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받은 건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내 삶의 빈자리가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내가 원하는 은퇴 후의 모습은 무엇인지, 회피하거나 피곤해서 넘긴 대화가 있는지,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은퇴 후 느낄 상실감이나 역할의 혼란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거든요. 나의 공백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의 침묵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나 이제 한국 갈까? 고국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먹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만 해도 다들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딱 한 달이 지나면 절반 이상의 교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미국에 남을걸. 이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세요? 나도 언젠가 귀국을 고민할 수도 있고,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교포들이 한국에 갔다가 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지 그 숨은 이유를 진짜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교포들이 공통으로 겪는 서러운 순간. 한국에 딱 도착하면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교통도 편하고 서비스도 빠르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못 갑니다. 딱 한 달이 지나면 문제가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생활비, 교통, 병원비, 집값, 사람 관계,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돈. 교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참 좋은 나라지만 은퇴자가 살기는 너무 비싸다.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속도와 비용 구조는 은퇴자에게 거의 전쟁처럼 다가오거든요. 사례 1. 65세 한인 부부, 한국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LA에서 식당을 20년 하다 은퇴한 김씨 부부. 한국 가면 생활비 적게 든다는 말을 믿고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식비는 미국보다 싸지 않았고 교통비는 자잘하게 나가서 큰 부담이었고 병원은 빠르고 좋았지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부부 합쳐 월 45만 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보험료 0원으로 살다가 한국에서 매달 45만 원을 내야 하니 충격을 받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려 했더니 보증금만 2억 4억. 월세로 살아보려 하니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기본. 김 씨 부부는 결국 6개월 만에 짐을 싸서 다시 LA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버틸 만큼의 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례 2. 62세 교포 여성 병원비 때문에 왔다가 더 큰 병을 얻다. 이 여성은 미국 의료비가 너무 무서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유는 미국에서 보험 없이 살다가 병 한번 걸리면 바로 파산한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병원비가 싸서 정말 천국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로 책정된 금액이 월 28만 원.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은퇴자인데도 과거 미국은행 계좌,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보험료가 계산된 거죠. 게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에 2번 갔더니 보험료가 다시 재산정되어 3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보다 싸다고 믿고 온 병원비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매달 보험료 폭탄을 맞은 겁니다. 결국 이분은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숨만 쉬어도 비용이 든다. 이 말이 더 정확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례 3. 70세 남성 한국은 너무 빨라서 내가 늙어 보였다. 이분은 뉴욕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날부터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빨리 걷고 카페 직원은 숨도 안 쉬고 주문받고 버스는 놓치면 끝이고 지하철은 플랫폼에서 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분 말로는 한국에선 내가 늙은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빠르게 전다.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과의 거리였다고 해요. 미국은 모르는 사람도 웃고 대화가 느리고 배려가 많지만 한국은 모두가 너무 바쁘고 예민해 보여서 자꾸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도 말했습니다. 삶의 속도가 나와 맞지 않으니 결국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게 편하더라. 그렇다면 왜 많은 교포들이 결국 미국으로 돌아올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젊은 사람의 나라이고 미국은 은퇴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장점. 빠르고 싸고 편하고 깨끗함. 병원이 매우 우수함. 치안 좋고 접근성 좋음. 하지만 빠르고 스트레스 높고 비용 구조는 은퇴자가 버티기 어려움. 반면 미국의 장점. 속도가 느리고 사람 간 간격이 넓음. 은퇴자 복지의료 혜택이 은근히 안정적. 비용 구조가 한국보다 균일함. 단점은 병원비 지옥. 이 두 개의 차이가 결국 교포들의 선택을 갈라놓습니다. 은퇴 준비 관점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 한국행 귀국은 절대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계산은 한국 물가가 아니라 한국 은퇴자 물가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규정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의료비는 둘 다 리스크가 높습니다. 귀국은 잠시 체류로 먼저 테스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한국행을 꿈꾸다가 끝내 미국으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보면 결국 돈과 리듬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돈은 생활비와 의료비, 리듬은 삶의 속도와 사람의 온도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귀국한 교포분들이 처음 한 달 동안은 잘 버티다가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한국의 속도를 미리 계산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야 이런 속도가 좋지요. 나이 들어서도 떠밀리듯 살아야 하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체력과 정신 모두를 갈아먹습니다. 마트 가도 계산대에서 눈치 보이고 병원에 가도 재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상담받는 느낌보다 처리되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서 나이 들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싸다는 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딱 필요한데 쓰는 비용만 보면 저렴해 보이는데 은퇴자는 하루 생활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보험료, 경조사비 이런 자잘한 지출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쌓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젊은 사람에게는 싸고 편하고 좋은데 은퇴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관계의 속도예요. 한국은 사회적인 연결이 촘촘해서 좋지만 그게 은퇴자에게는 의무와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한 달에 몇 번 이어지는 경조사비, 작은 모임들, 명절의 부담 미국에서 20년, 30년 살다 온 분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사람이 따뜻해서 좋은데 그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내 은퇴 자금이죠. 그래서 귀국해도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다시 미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하게 됩니다.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의 구조가 은퇴자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은 느리고 심심하고 외롭지만 적어도 견딜 수는 있는 나라라고 많은 교포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속도와 비용이 어디에 맞는가를 진짜로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것. 이 판단을 놓치면 앞서 말한 세 사례처럼 결국 마음도 돈도 다 소진되고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골집 한 채가 인생을 집어삼켰다. 은퇴자의 파국. 이 얘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그리고 제일 조용하게 무너지는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이야기는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나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은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가 서서히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어느 순간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식으로 찾아오잖아요. 이분도 그랬어요. 딱 한 채의 시골집이었는데 바로 그 집이 본인 인생의 마지막 덫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도 조금만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공포는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전에 멈출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대요. 평생 회사 다니며 사람들 치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서울 아파트 대출금에 치여 살다가 은퇴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전원주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기 좋지. 생활비 싸지. 노후엔 자연이 최고지.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시골 한적한데 땅 조금 있는 집을 샀어요. 가격도 서울에 비하면 싸 보였고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런데요, 그 집을 산 순간부터 이미 무너짐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유지비였어요. 많은 분들이 시골은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기름 보일러, 단열 부족, 겨울 난방비, 여름엔 벌레 때문에 방충 관리비, 그리고 오래된 배관지 분난로 수리비가 끊이질 않아요. 이분은 특히 지붕 누수 때문에 2번이나 공사를 했는데 한 번에 몇백씩 나갔어요. 퇴직금이 통해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고립이에요. 도시에 살 때는 몰라요. 시골은 살 집이지 사람 사는 구조가 아니에요. 집이 아무리 예쁘고 자연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사람도 없고 병원도 멀고 친구도 없으면요. 그건 그냥 외로운 섬이에요. 이분은 은퇴 후 우울감이 심해졌대요. 사람 만날 일이 없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작은 선택도 큰 고민이 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겁부터 나고요. 그러다 결국 병원 가는 것도 큰일이 되고 약 타러 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 체력이 확 떨어졌죠. 세 번째 문제는 그 집을 팔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큰 덫입니다. 전원주택은 살 때는 꿈의 집처럼 보이지만 팔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집이 돼요. 수요가 없어요.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분도 팔려고 내놨지만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대요. 그 사이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는 바닥나고 결국 월세 집으로 옮겨서 도시로 돌아와야 했는데 문제는 이미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였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집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까지 잃고 심지어는 삶의 중심도 잃어버린 그런 무너짐이었어요. 이걸 듣고 많은 은퇴자분들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되겠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런 말로 무너지는 분들 거의 다 나는 안 될 줄 알았다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할 때 대부분 희망으로 움직이지 현실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전원주택에 대한 환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은퇴 후의 빈틈을 너무 쉽게 보는 겁니다. 시간 많아지니까 할 일 생기겠지. 생활비 줄어드니까 괜찮겠지. 적적하면 산책하면 되겠지. 시골 사람들 친절하겠지. 정 필요하면 집 팔면 되겠지. 그런데요, 이 5개 중에 현실이랑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분처럼 전원주택에 목돈이 묶이기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길이 없어요. 돈은 묶이고 생활비는 빠지고 몸은 지치고 외롭고. 이런 조합은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구조예요. 여기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은퇴하고 충남으로 내려가 전원집 산 분이었어요. 마당 넓고 텃밭 가꾸고 강아지 키우고 사진 보면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근데 2년 지나니까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텃밭을 못 가꾸고 벌레 때문에 여름마다 고생하고 겨울 난방비는 2배로 치솟고 결국 병원 때문에 도시로 복귀했는데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 부부가 경북으로 내려간 경우였어요. 서울 아파트 팔고 남은 돈으로 멋지게 전원주택 지었죠. 근데 상상도 못한 비용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세, 의회 공사비, 벌레 누수배관, 그리고 차 2대 유지비. 결국 남편이 다시 알바하러 도시로 올라가고 부인은 시골 혼자 남아서 우울증이 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외로움을 산 셈이죠. 세 번째는 70대 어르신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답답해서 산속에 조용한 집 하나 샀는데 심장 발작이 왔을 때 구급차가 산길에서 길을 잃어서 병원까지 40분이 걸렸다고 하셨죠. 그분이 하신 말 정말 가슴 아팠어요. 집 때문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또 조금 무겁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전원주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삶과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너무 안 맞는 구조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돈이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원주택은 돈이 많이 들고 고립되고 수리와 관리 스트레스가 크고 되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독이 되기 쉬워요. 은퇴 후 집은요, 예쁘고 로망 있는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능적 집이어야 합니다. 병원 가까워야 하고 교통 편해야 하고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해야 하고 혼자 살아도 안전해야 하고 팔려고 하면 팔려야 하고 이게 진짜 노후의 집이에요. 마지막으로 은퇴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면 자연이 아니라 사람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제일 비싸고 건강이 제일 소중하고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원주택은 은퇴자의 꿈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덫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 은퇴자처럼요. 그럼 이어서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실패담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준비해서 갈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요, 이 착각이 정말 많은 은퇴자를 무너뜨립니다. 준비라는 게 멋진 집 설계도나 텃밭 계획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은퇴 후에 필요한 준비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전원 생활이 위험한 이유는 환경의 변화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이에요. 직장 다닐 땐 시간표가 있었고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전원주택까지 가면 하루 24시간이 텅 비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커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과도하게 불안해지고 작은 감정 변화에도 흔들려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또 전원주택에 가면 대부분 차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게 은퇴자에게는 큰 리스크예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밤길, 급한 병원 방문 이런 상황이 오면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전원 생활은 젊을 때 잠깐 하는 여행이지 노후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에요. 도시에서는 지출이 일정하게 나가죠. 대중교통, 편의시설, 병원, 마트 다 가까우니까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골은 달라요. 집 한 번 고치면 몇백, 겨울 보일러 기름값 수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 들어가요. 벌레, 배관, 단열, 난방, 전기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잦아지고 더 비싸져요. 결국 고정 지출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계속 터지는 구조라서 은퇴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팔리지 않는 집.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도시집은 오래돼도 팔려요. 전원주택은 거의 안 팔려요. 팔려도 제값은 절대 못 받아요. 그렇게 은퇴자분들은 자산이 얼어붙은 채로 고정돼 버리고 현금 흐름이 끊기고 결국 생활비가 바닥나고 다시 도시로 오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파국의 공식이에요. 결국 집이 인생을 집어삼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생활에서 특히 무서운 건 고립감이 건강을 망친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우울감을 키우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몸 전체를 약하게 만들어요. 은퇴 후에는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병원 접근성이 나쁘면 더 큰 위험이 되고요. 왜 많은 전원주택 실패자들이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건강이 좋아지는지 아세요? 사람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구조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전원주택은 꿈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리스크 덩어리라는 걸 아실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은퇴자에게는 확률이 너무 높고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집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벌이다. 이 말이 그냥 문장이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대부분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할 62세정 씨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은퇴를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식 안 가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아침마다 출근 전쟁도 끝나고요. 근데요, 이게 다 환상이라는 걸 아시나요? 출근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유지해주는 안전장치였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 씨도 그랬습니다. 62세면 아직 젊다고 생각했죠. 몸도 괜찮고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석 달 만에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건 드라마 속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방심하면 바로 오는 현실이라는 걸요. 은퇴 후 첫 번째 충격 돈이 안 들어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은퇴하기 전엔 아무도 실감을 못합니다. 정 씨는 회사 다닐 땐 월급날이 당연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은퇴하자마자 들어오는 돈이 0원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0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몇 달은 버티겠지. 이렇게 낙관합니다. 문제는 생활비라는 게 물 흐르듯 나간다는 거죠. 월세가 있고 식비가 있고 병원비가 있고 통신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100만 150만 원은 알아서 날아갑니다. 정 씨는 이걸 3달 만에 깨닫습니다. 아, 이 속도로 나가면 1년 안에 잔고 끝나겠구나. 두 번째 충격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62세면 그래도 젊은 편 아니냐고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경비 자리? 이미 60세 초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편의점? 체력 안 된다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배달? 새벽 시간보다 무서운 게 교통사고 위험이죠. 택배? 허리 가진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결국 정 씨는 뭐라도 하겠다 싶어 구청 일자리, 노인 공공근로까지 알아봤지만 월 40만 6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경쟁률이 510대 1입니다.
여기서 정 씨가 한숨 쉬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일할 곳이 넘쳤는데 내가 늙으니까 일자리가 절벽처럼 사라지네요. 이게 한국 60대 현실입니다. 세 번째 충격, 건강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은퇴하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운동 좀 해볼까? 근데 막상 운동하려고 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 씨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당기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고 약을 타고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 평균 12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병원비가 고정 지출로 바뀐다는 겁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최악의 조합이죠. 정 씨는 말합니다. 몸이 아프면 돈이 든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아프니까 진짜 너무 무섭네요. 정 씨에게 실제로 벌어진 하루의 무너짐.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습니다. 뉴스 보고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오전이 끝입니다. 문제는 오후입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고 밖에 나가자니 돈이 듭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저녁이 되면 더 큰 공포가 시작됩니다. 계좌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잔고가 줄어드는 건 마치 모래시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의 세 가지 현실 사례. 사례 1. 58세 퇴직 후 4년 만에 월세로 밀려난 K씨. K씨는 그래도 1억 정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8세부터 62세까지 소득 없이 살아보니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로 1억이 거의 증발했습니다. 결국 전세를 잃고 월세로 옮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돈이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례 2. 61세에 배달 뛰었다가 사고 난 L씨.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체력도 순발력도 젊을 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 못 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크게 다쳤고 입원비로 1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일은 못하고 돈은 더 나가고 아,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 하고 포기했습니다. 사례 3. 63세 공공근로 경쟁에서 떨어진 H씨. 나라에서 일자리 챙겨준다더니 현실은 경쟁률 9대 1이었습니다. 운 좋게 들어가도 한 달에 40만 60만 원. 그 돈으로는 월세도 못 냅니다. H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다들 사정이 비슷하니 이마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40대 50대에게 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 여러분, 노후 파산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무런 경고 없이 다가옵니다. 62세 정 씨의 이야기는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준비 없이 은퇴한 수십만 명이 매일 겪는 일상입니다. 지금 벌고 있을 때 준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준비 안 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정 씨의 하루가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돈이 좀 들어오고 건강이 좀 괜찮다고 해서 그 상태가 10년, 20년 간다고 믿는 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40대와 50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작은 준비를 해두면 60대의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정 씨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요. 사실 이분이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맞은 게 아니에요. 정말 흔한 50대, 60대 한국인의 길을 그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고 부모님 챙기고 직장 다니면서 버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던 거죠. 나도 언젠가 은퇴하겠지라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정작 그 은퇴가 내일 아침 출근 안 하는 날처럼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너무 당황해진 겁니다. 사람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때입니다. 정 씨가 딱 그랬어요. 은퇴한 첫날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커피도 여유 있게 마시고 날씨도 좋아 보였죠. 이제 좀 쉬자라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유가 길게 가지 않았어요. 사흘 뒤, 일주일 뒤 달력만 넘기고 있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매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이 서서히 축 처집니다. 사람은 누가 불러줘야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데 은퇴하면 그게 사라져요. 무엇보다 가장 큰 감정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가 내 사회였고 일상이었고 인간관계의 중심이었는데 그걸 벗어나니까 갑자기 연락 올 사람도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진 거죠. 이걸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은퇴하면 진짜 외로움이 먼저 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마음을 잠식하고 그 다음에 우울감이 들어오고 나중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정 씨도 그랬습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의욕이 안 생겼어요. 단지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 자신감이 떨어지면 더 움츠러들게 되고 그러면 기회조차 보이지 않아요. 이 악순환이 60대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잔인한 구조입니다. 그리고요. 정 씨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50대에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이 진짜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지금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도 바로 이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으면. 은퇴 준비라는 건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거대한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투자,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정 씨도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준비라는 건 결국 내가 내 삶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방패가 있으면 60대가 돼도 불안하지 않아요. 몸이 좀 아파도 일이 좀 없어도 계좌 잔고가 조금 줄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 없이 60대를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 씨의 하루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60대는 준비된 하루가 될지 아니면 정 씨처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지는 하루가 될지 그건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 듣잖아요. 은퇴하고 작은 가게 하나 차리면 하루하루 손님 상대하면서 소소하게 벌고 그게 또 노후 재미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 소소함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립니다.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건 큰 사고나 병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은퇴금 전부를 쏟아부은 작은 가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노후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공포의 시작이라는 걸 경험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남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나. 은퇴 후에 일자리 구하기도 싫고 가게 하나 차리면 매달 생활비는 나오겠지? 진짜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그렇게 시작한 가게가 돈 버는 직장이 아니라 돈을 빨아먹는 구덩이라는 걸 두세 달 만에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걸 미리 아는 사람과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의 차이가 은퇴 후 10년을 갈라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말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소소하게 벌며 여유를 찾지만 어떤 사람은 가게 하나 때문에 노후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드는지 진짜 현실적으로 함께 보고 싶어요. 우선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장사는요, 정말 잔인하게 말해서 내 노력과 수익이 전혀 비례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도시에 수만 명이고 나보다 더 싸게 파는 곳도 수없이 많고 손님은요, 내가 노력했다고 봐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또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소규모 창업은 리스크가 적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완전 반대예요. 작은 가게일수록 고정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더 취약하고 경쟁은 더 심하고 체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창업이 바로 이런 소규모 점포예요. 자,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은퇴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현실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62세 남성분 이야기예요. 회사에서 정리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조금 모였어요.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었죠. 노후가 걱정되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작은 분식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스불 앞에 서서 땀 흘리고 밤에는 재료 준비해야 했고 새벽에 또 배달 준비도 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손님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근처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건물 월세가 올랐고 장사 안 된다고 한 달만 쉬면 그 다음 달 매출이 반토막이 나요.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 위약금, 밀린 재료비, 대출금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전히 잊히질 않아요. 가게 문 닫는 날보다 더 무서운 건 문 닫고 난 뒤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0대 부부 이야기예요. 카페를 열면 젊은 손님도 오고 삶의 활력이 생기겠다 생각했죠. 분위 좋은 카페 사진만 잔뜩 보고 환상 속에 빠져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카페 운영은 체력전이에요. 매일 새벽에 빵 구우랴, 커피 추출 준비하랴, 재료 관리하랴, 은퇴자가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젊은 직원 한 명 쓰면 그 월급이 또 부담이 되죠. 인스타 감성으로 꾸며놓은 카페였지만 손님은 사진과 달리 별로 없었어요. 두 분은 말하더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은퇴 직후가 아니라 카페 연 뒤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쓰라린 이야기예요. 한 남성이 퇴직 후 가족에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작은 치킨집을 열었어요. 하루 종일 튀김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도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버티셨죠. 근데 8개월째 됐을 때 무릎이 망가졌어요. 기름기 있는 바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넘어지고 손목도 망가지고 허리도 나가고 결국 병원비까지 감당 못해서 폐업했습니다. 폐업하고 나서야 알게 됐대요. 내 체력이 이미 은퇴 수준인데 나는 20대 직원처럼 일하려고 했다는 걸. 이게 다 그냥 몇몇 사람들의 안 좋은 운이 아니에요. 은퇴자, 창업의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폐업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자는 체력적으로도 자본적으로도 회복력이 젊은 사람보다 약해요.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지만 은퇴자는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은퇴 이후의 창업은 수익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노후를 건 도박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은 조심해야 하고 리스크는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하고 체력과 자본, 생활비 흐름까지 모두 계산해야 해요. 은퇴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리스크가 바로 삶 전체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은퇴 이후의 창업은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를 먼저 봐야 해요. 그리고 돈을 벌겠다보다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미리 알고 선택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란 게 그렇잖아요. 알고 가면 길이 보이고 모르고 뛰어들면 함정부터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게 하나 때문에 무너진 분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미리 알고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큰 낭패를 피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은퇴 이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진짜 현장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분들이 뒤늦게 깨달은 후회들이에요. 첫 번째로요. 은퇴자분들은 대부분 예상 매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아요. 가게만 열면 하루에 손님이 어느 정도는 오겠지, 최소한 월세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은퇴자, 창업의 첫 번째 함정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죠. 최소 매출이 아니라 최저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살아남아요. 월세가 150이면 매출이 150만 원 나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달이 두세 번만 이어져도 바로 적자고 적자 누적은 폐업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버는 날보다 버티는 날이 더 많다는 걸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두 번째로요. 은퇴자에게 가장 큰 적은 몸이에요. 체력. 처음엔 나도 예전엔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30대, 40대 이야기예요.
은퇴한 후엔 체력 회복 속도도 떨어지고 무릎이나 허리 문제도 심해지고 집중력도 줄어요. 결국 장사라는 건 요리 실력보다 체력 싸움이에요. 새벽부터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쉬고 오후엔 또 손님 상대하고 저녁에 마감치고 이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반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폐업한 분들의 말이 대부분 같아요. 장사보다 몸이 먼저 무너졌다. 그래서 체력이 부족한 은퇴자가 일을 벌리는 창업을 하는 건 특히 위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은퇴자들은 대체로 손익 구조를 너무 단순하게 봐요. 월세, 재료비, 인건비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장사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가요. 배달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 세금, 공과금, 장비 수리비, 원재료 변동비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겹치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는 구조가 돼요. 가장 무서운 건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데도 정작 사장님 손에는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 돈 벌려고 시작한 가게에서 번 돈이 없어서 계속 적금 깨고 카드값 메꾸고 퇴직금을 조금씩 빼쓰다가 나중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결론은 이거예요. 은퇴 후 창업이 무서운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되돌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40살에 실패하면 다시 일자리 구하고 다시 모으면 되는데 60 넘어 실패하면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재기할 시간도 충분치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자의 창업 실패는 단순 실패가 아니라 노후 전체가 흔들리는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요. 은퇴 이후의 삶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이 시기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기예요. 선택이 곧 생존을 만든다는 거죠. 가만히 있던 아내가 결국 남편의 노후를 파괴한 실체.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 안에 있던 아내였고 은퇴한 남편은 이제 같이 쉬면서 천천히 살자라고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편 혼자 감당하던 작은 불만이 쌓이고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붙어 있다 보니 말 몇 마디로 상처가 되고 결국 노후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눈에 안 띄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은퇴하자마자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집 안에 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부딪히고 예전에는 넘어가던 말도 마음에 박히고 내가 벌어오던 시절엔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은퇴 이후엔 죄다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 많은 은퇴자분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저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집 안 분위기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냥 남 얘기가 아닐 겁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도 은퇴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현실, 그리고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무너진 남편들의 공포스러운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듣다 보면 아마 선생님도 이거 내 얘기 맞는데? 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정말로 노후 전체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서울에 사는 66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퇴하면 아내랑 여행 다니고 운동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자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니까 아내분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예요. 여행? 귀찮대요. 운동? 필요 없대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모든 감정이 쏠립니다.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당신 이제는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집에 있어도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밥 먹을 때조차 이제 뭐 하고 살 건데? 남편은 은퇴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보다 말하지 않는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노후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끝도 없이. 결국 이분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아내는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절벽 끝까지 갔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무서움은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를 방치하면 노후 자체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LA에서 30년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민한 70대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은 마지막 남은 자금을 정리해 한국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고 아내는 이제 당신 일도 끝났으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게 해줘라고 말했죠. 문제는 그 편하게라는 말이 남편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남편은 장보기, 은행일, 병원 예약, 공공기관 민원까지 모든 역할을 떠안았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남편이 뭘 하든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참고 넘어갔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아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 먹여 살렸는데 마지막 노후는 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분은 결국 혼자 LA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는 살 수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울컥하죠. 왜냐하면 이건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은퇴하면 남편이 존재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드는 말투, 표정, 태도가 쌓이면 남편은 부서집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조용하지만 더 위험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세 부부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그래, 아내도 고생했으니까 쉬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가 집에서 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뭔지 아십니까? 지출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배달 음식이 늘고 홈쇼핑이 늘고 감정 소비가 시작되고 집안 인테리어 바꾸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싶고 그 결과 2달 만에 카드값이 기존보다 8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못하고 카드값을 묵묵히 갚았어요. 왜요? 이 한마디가 나올까 봐요.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죄책감으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어지면요. 남편은 점점 작아지고 아내는 점점 감정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 파탄은 돈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터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네. 우리 집도 비슷한데.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무너지겠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틀렸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균형이 사라진 관계는 반드시 노후를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악인이 아니에요. 아내는 평생 고생해서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편은 평생 벌어온 역할이 끝나면서 갑자기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고 그 두 마음이 충돌하면 집안은 순식간에 지뢰밭이 됩니다. 그리고 지뢰는 대부분 이렇게 터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지출 패턴, 집안 역할, 시간 배분, 생활 루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은퇴 후엔 이게 삶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겁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방치하면 절대 자연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은퇴 후 첫 6개월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역할을 다시 나누는 게 생존의 첫 단계입니다. 돈과 시간을 둘이서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각자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상대방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아내도 불안합니다. 남편도 두렵습니다.
누구도 은퇴를 완벽하게 대비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지금 힘드니까 같이 살아보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은퇴 이후에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요. 서로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 나도 불안해. 누구 하나 먼저 말하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해야 할 때 오히려 더 침묵하게 되고 침묵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는 결국 노후 전체를 뒤흔듭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말합니다. 한번 서로의 마음이 틀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은퇴 이후 관계의 균열은 빠르게 시작되지만 고치는 건 의외로 작은 행동 하나에서 출발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관계야. 나도 불안하고 당신도 불안한 거 알아.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같이 얘기해보자. 이 말 하나만 해도 아내는 저 사람이 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싶구나라고 느낍니다. 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를 살리는 첫 출발점이죠.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먼저 표현하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도 솔직히 불안해. 나도 내 역할을 다시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같이 정하자. 이렇게 말해주면 남편은 갑자기 마음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가 날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 제일 크게 무너지거든요. 그 오해를 풀어주는 단 한 줄의 말이 은퇴 후 관계를 살리는 숨통이 됩니다. 그 다음엔 아주 작은 루틴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요. 둘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문제라면 각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내는 요가든 걷기든 친구 모임이든 혼자만의 외출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 하고 남편도 도서관, 수영장, 탁구, 동네 카페 같은 데 공간을 매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바로 관계를 지켜주는 핵심이에요. 하루에 23시간만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훨씬 덜 부딪힙니다. 그리고 생활비, 용돈, 지출 관리는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돈이 숨어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 남편은 죽느니만 못한 불안에 빠지고 남편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면 아내는 평생 고생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둘이서 매주 한 번만 생활비 회의를 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부드럽게, 솔직하게, 감정 없이. 이 루틴이 있으면 오해가 거의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말투, 사소한 태도, 누적된 침묵이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 줄, 서로를 향한 시선 하나가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선생님, 은퇴 후 관계가 무너지는 건 절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부부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나는 건 이겁니다. 어떤 부부는 이걸 모른 채 방치해서 파국으로 가고 어떤 부부는 지금 이 순간 멈춰서서 관계를 다시 세워서 평생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갈림길 앞에 계신 겁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겁니다.